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유병규입니다. 오늘 그 사상 처음으로 중견기업에 관한 국제 컨퍼런스에 이렇게 와서 발표를 하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또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 빈프리드 베버 교수님의 아주 영감 있는 강연을 잘 들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베버 교수님과 저의 강의는 상호 잘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베버 교수님께서는 그 할아버지 세대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살아가야 될 건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해외 사례를 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할아버지 세대가 아니고 앞으로 우리 아들, 손자 세대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가, 그런 것들을 함께 생각을 하면서 또 우리 국내 기업들이 어떻게 여기에 대응을 할 건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크게 5가지 부분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먼저 그 세상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고, 그 세상의 변화가 우리 기업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특히 그 중견기업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기업이 처해 있는 중견기업의 현황과 문제점이 무엇이고, 이 중견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4차 산업혁명의 전개 양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산업혁명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보면은 산업혁명이란 파괴적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새로운 그 산업, 경제, 사회 시스템이 형성되는 것으로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생산 측면에서 보면 1차 산업혁명은 전기기관의 발명으로 생산의 기계화가 이루어진 것이고, 2차 산업혁명은 전기와 내연기관의 등장으로 생산의 자동화가 가능해진 것이라고 한다면, 그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와 인터넷의 확산으로 생산의 정보화가 실현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은 ICBM이라는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인공지능과 AI와 로봇 기술이 빠르게 발전을 하면서 생산의 초연결화와 지능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그 4차 산업혁명의 이 실체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일상적인 생활과 경제활동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에 의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운송수단 분야에서 큰 혁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또 드론 택배, 스마트 선박 등이 활발히 개발되고 있고, 일부는 이미 우리 생활 속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큰 변화가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에 의해서 스스로 온도를 조절하고 에너지도 아껴주는 학습하는 온도 조절기가 이미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아이들 눈높이에 맞춤형으로 학습하고 놀아주는 교육용 로봇도 앞으로 한국에서 큰 인기를 끌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료 분야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 보다 광범위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스마트 밴드와 같이 우리 몸에 착용 가능한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건강을 점검할 수 있게 되었고, 3D 프린터에 의한 인공 장기 제조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제 유전체 편집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병원에서는 로봇 의사인 닥터 왓슨이 큰 인기를 이미 끌고 있습니다. 사회활동 분야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이미 불고 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카페엑스에서는 로봇 바리스타가 커피를 만든다고 합니다. 또 요리하는 로봇, 스시 만드는 로봇도 인기라고 하는데, 가장 좋은 거는 팁을 안 줘도 되기 때문에 값이 굉장히 싸다고 그럽니다.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가면 팁 주는 것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는데, 아마 로봇한테 서비스를 받으시면 팁을 안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아마존은 2016년 말 시애틀에 계산대와 계산원이 없어서 줄을 설 필요가 없는 신개념 마트인 아마존고를 개설을 하였습니다. 각 분야 공장에서도 지능화가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로봇 등이 만드는 스마트 공장이 확산이 되고 있고,
또 농업 분야에서도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등을 활용해서 병충해를 줄이고 생산량을 극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시일가스 채굴과 에너지 생산 및 전달에도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생산 단가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에너지 효율은 크게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새로운 과학기술 혁신에 기반한 4차 산업혁명은 세계적으로 경제, 사회 각 부문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경제, 사회 각 부문의 경제성과 지능화가 깊어지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 경제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바로 이 생산과 소비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가장 근본적인 변화가 생산과 소비 활동이 동시적으로 연계되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생산과 소비 활동이 서로 분리가 되어서 순차적으로 전개가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딩 컴퓨터에 의해서 초연결 플랫폼이 형성이 되면서 이를 통해서 생산과 소비가 동시적으로 상호 연계되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미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장표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까지는 생산과 소비 과정이 기획, R&D, 제조, 마케팅, 또 판매 순으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서 소비자 요구를 생산에 반영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초연결 플랫폼에 의해서 소비자의 생각과 요구를 실시간으로 생산 각 단계에 반영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다시 말해서 생산과 소비 과정이 단계적, 분절적 관계에서 일체적 연동 관계로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소비자 만족과 생산성이 크게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산과 소비의 연계는 생산자가 상품을 만들어서 소비자에 전달하는 이 가치 사슬 체계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전 가치 사슬 관계는 제조 부분의 부가가치가 크게 낮은 것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마는 생산 과정에서 제조와 R&D, 마케팅 등이 서로 연결되어서 제조 부분의 부가가치가 다시금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부가가치가 낮은 제조 부분을 해외로 옮겼던 선진국들이 다시 본국으로 옮기는 리쇼어링 현상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조 부분의 부가가치가 상승해서 앞으로 그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제조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그 과학기술 발전에 의한 생산과 소비의 자동화, 또 데이터화, 연결성이 높아지게 되면은 인구 구조 변화, 기후 변화, 세계화 가속과 같은 사회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해서 생산과 소비의 다양화와 융합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생산과 소비의 다양화가 촉진이 되어서 개인 맞춤형 생산의 확대, 또 소비 트렌드의 급격한 변화, 생산과 소비의 친환경성 증대의 추세가 확산이 되고 또 융합 측면에서는 제조와 서비스의 결합, 생산과 소비의 스마트화, 생산 활동의 글로벌화와 리쇼어링 현상이 두드러질 전망입니다. 이를 보다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개인 맞춤형 생산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온 디맨드 경제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신생 기업인 솔스사는 고객이 스마트 앱으로 찍어준 발사진을 토대로 해서 맞춤형 깔장을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또 로컬 모터스라는 회사는 3D 프린터로 개인형 맞춤형 전기 자동차를 만들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생산과 소비의 스마트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선 소비자들이 생산에도 관여하는 프로슈머가 되고 또 소비자들의 지식과 정보 수준이 높아져서 스마트 슈머가 되는 한편 더 나아가서 이 소비자들이 고도의 전문 지식을 지닌 이 컨시니어로 진화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생산도 다양한 개인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다 효율적이고 또 유연하게 발전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또 세 번째는 그 상품의 제조와 다양한 서비스의 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 세계
최대 제조업체인 미국의 GE사입니다. GE는 그 산업 인터넷을 만들어서 제조 판매와 함께 유지 관리, 컨설팅, 금융과 같은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상품의 판매 방식도 바뀌게 됩니다. 솔라시티의 에너지 판매처럼 사용량 기반 판매, 페이에이즈 유고 서비스가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 생산 과정의 글로벌 융합과 리쇼어링 현상이 나타납니다. 세계적으로 분산된 생산 체제를 가지고 있는 가장 유명한 제품이 애플사의 아이폰입니다. 아이폰은 미국 제품이지만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 한국, 중국, 대만 등지에서 각종 부품을 조달해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조의 부가가치가 올라가면서 제조 시설을 본국으로 옮기는 리쇼어링 현상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생산과 소비의 환경 친화성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그 자원을 재활용하는 영물류 생산 방식과 수명이 다한 자재와 부품을 다양한 용도로 여러 산업에서 여러 번 재활용하는 폭포수 방식의 생산과 소비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 다시 말해서 빠른 과학기술 혁신이 전개가 되면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이 소비 트렌드의 급속한 변화로 상품의 이 생존주의가 매우 짧아지는 현상입니다. 특히 그 기술 혁신 속도가 빨라지면서 제품과 이 서비스 수명이 계속해서 단축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한번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미국 전체 인구의 25%가 전기를 사용하는데 4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또 전화기는 30년이 걸렸습니다만은 최근에 인터넷과 스마트폰은 10년이 채 안 걸리고 이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5년 안에 미국의 25% 인구가 다 활용하는 그런 이게 빠른 이 확산 속도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현재 스마트폰은 1년에 한 번씩 신제품이 나오고 있고 2, 3년이 지나면 교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이 전개되면서 빠른 기술 혁신을 위해서 상품의 생존 주기가 굉장히 단축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기업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에서 좀 빠르게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사회 각 부문에서, 우리 경제 각 부문에서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을 토대로 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이것이 우리의 생산과 소비 활동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면서 생산과 소비의 융합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렇게 빠른 기술 혁신이 일어나면서 생산과 소비가 변화하는 시대에 이 기업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과학 기술 혁신에 의한 4차 산업혁명의 전개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기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품종, 소량 생산 시대가 되고 아이디어와 기술 중심 기업의 성장성과 생산성이 향상이 되고 또 글로벌화가 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 기술력과 적정 규모를 지닌 그런 기업들이 신속한 대응력과 성장성을 가지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새로운 기술 혁신 시대에는 스타트업, 이 창업 기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대기업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이 빠르게 이 창업 기업들이 성장하는 이런 환경 속에서는 중견 기업을 빨리 육성해서 키우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기업들의 어떤 성장 추이를 보면은 이런 어떤 스타트업들이 최근에 들어서 굉장히 빨리 중견기업 내지는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그 세계 경제 저성장 속에서도 SNS, 또 공유경제, 또 인공지능, 이 전기차 분야에서 글로벌 기업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빠르게 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페이스북, 에어비앤비 등인데요. 이와 같은 그 두 기업의 기업 가치는 국내 삼성전자와 또 호텔업계의 최고 역사를 자랑하는
그 힐튼 호텔을 능가하는 곳으로 이렇게 이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또 실리콘밸리에서는 아마존, 애플, 구글의 그 빅3 기업이 세계 최고 기업으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다 4차 산업혁명의 기반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드는 기업들입니다.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중국이 빠르게 이러한 어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서 새로운 기업들을 만들고 그런 이 기업들이 성장하고 있는 것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BAT라는 대표적인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라고 하는 그런 기업들인데 이 기업들이 이 중국에서 빠르게 성장하면서 글로벌 기업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한 최근에 들어서 그 기업 가치가 1조 원을 넘는 유니콘 글로벌 기업이 급증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분야를 보면은 전기 자동차 분야의 테슬라, 또 차량 공유 서비스업의 우버, O2O 및 핀테크 분야의 알리바바 같은 기업들이 최근에 급성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유니콘 클럽의 기업들입니다. 기업이 창업을 해서 기업 가치가 1조 원이 되는 데는 한 6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2014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러한 기업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이 표는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과학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시기에는 창업 기업의 성장 기회가 굉장히 많아져서 중견기업 이상의 기업들이 탄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것입니다. 참고로 그 경제 포춘지가 분석한 2016년 유니콘 리스트에 따르면은 전 세계에 2016년 기준으로 한 174개 유니콘 기업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었는데요. 놀랍게도 중국에는 샤오미, 루펙스 등 35개의 업체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조사가 되었는데 한국 기업은 몇 개나 포함되어 있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한국 기업은 단 2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현재 이 유니콘 기업 수는 계속해서 증가해서 최근 한 250개 정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 빠른 이 기술 변화 시대에 성장의 이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런 시대에 중국을 비롯한 세계 기업들은 중견 기업들이 굉장히 빨리 증가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이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중견 기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그 대책을 많이 이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세계 경제 성장세가 둔화가 되면서 주요 국가들은 산업 구조 강화를 위해서 중견 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 기조 강연을 해주신 베버 교수님의 고국인 독일 경제 성장 비결이 바로 이 중견 기업인 히든 챔피언에 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이렇게 주목이 받으면서 세계 각국이 이런 어떤 중견 기업을 키우려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그 경제 성장률은 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 4.0%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당시 미국은 2.5%, 영국은 1.7%, 프랑스는 1.7%의 저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이런 히든 이 챔피언을 바탕으로 해서 높은 이제 성장을 했고요. 또 고용률 추이를 봐도 2009년에 68.7%, 2011년에 71%, 2013년에 72%로 고용률이 계속 증가하는 그런 현상을 기록을 했습니다. 또 미국의 경우에도 지금 미국이 굉장히 최근에 들어서는 경기가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급심한 경기 침체 기간 동안인 2009년에서 11년 동안 그 이 미국의 성장을 이끈 것은 중견기업인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도 20만 개 중견기업이 민간 부분 GDP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또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연평균 고용 증가율을 보면 중견기업은 미국에서 3.8% 고용을 증가시켰습니다만은 종업원이 1,000명 이상 되는 대기업들은 오히려 이 고용률이 감소한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 주요국 중에서도 지금 특히 이 프랑스, 대만은 대표적인 이 중견기업 육성 정책 추진 국가입니다.
프랑스는 2008년부터 중견기업을 법제화해서 이제 이 중견기업을 지원해주고 있고, 또 대만은 2012년에 중견기업 활성화 계획을 마련을 해서 중견기업을 확정을 하고 중견기업 지원 정책을 특정화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별로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는 2008년에 경제 현대화법을 통해서 중견기업 기준을 확립하고 중견기업 관련 노무관리, 세제, 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2년에 공공투자은행법 제정을 통해서 중견기업 지원 정책을 재정비해서 지원책을 강화를 했습니다. 특히 그 공공투자은행의 구체적인 중견기업 정책에는 참여개발 협정, 또 수출보조금 간소화, 연구개발 사업 관련 세금에 대한 사전융자금 지원, 또 자본투자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중견기업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해서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만도 중견기업 육성 정책을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기업들의 제조기술은 뛰어나지만은 핵심 기술이 부족하다는 인식하에서 2012년에 중견기업 도약 추진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대만은 그 3년 단위 계획을 수립을 해서 3년간에 150개 중견기업을 지원을 하고 1,000억 달러, 이 대만 달러를 투자를 해서 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하는 이제 목표를 정하고, 인력 지원, 또 기술 지원, 또 지재권 관리, 브랜드 마케팅, 우수기업 포상과 같은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대만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또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중견기업 지원 전담기구로 경제부 산하에 중견기업 지원 TFT를 설치해서 지원과 성과를 점검, 환류해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 또 영국, 중국, 일본도 유사한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은 2006년에 미테슈테한드 이니셔티브라는 그런 정책을 수립을 해서 시장 개척, 신기술 도입, 상속세 개혁 등을 추진하고 2011년에는 7대 신규 핵심 정책을 제시했는데, R&D 등 핵심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벤처 캐피탈 및 창업을 활성화하고 수출 지원을 하고 자금 조달을 하고 에너지 자원 효율화, 또 규제 개혁 등의 7대 과제를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독일을 벤치마킹을 해서 헬프 투 글로우 같은 이 사업을 발표를 하고 대출 보증과 민간 투자 매칭으로 한 10억 유로 정도의 자금을 중견기업에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또 중국과 일본도 중소기업 지원 시책 범위 내에서 다양한 중견기업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그 세계적인 추세 속에서 한국의 한번 중견기업 현황과 문제점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다행히 2010년 이후에 중견기업법을 만들고 중견기업을 특정해서 지원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그 중견기업은 법적으로 중소기업이 아니고 대기업도 아닌, 그러니까 중소기업에도 속하지 않고 대기업에도 속하지 않는 나머지 기업들을 중견기업으로 이렇게 이제 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기업별로 그 지원하는 그 법 체계를 보면은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해서, 또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특별법에 의해서, 대기업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이렇게 규율을 하고 지원 정책을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중견기업의 현황을 보면 다행히도 한국의 중견기업들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중견기업은 현재 한 3,558개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2014년 대비 한 19.4%가 증가를 했고요. 매출은 현재 한 620조 원, 또 고용은 한 115만 명 정도를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지역별로 보면은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한 65%가 분포해 있고, 지방에 나머지 한 40% 정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또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41.8%고 비제조업이 58.2%로 중견기업의 업종 현황을 보면 제조업보다는 비제조업에 더 많은 그런 기업들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고용 구간을 보면은 50인 이상 고용을 하고 있는 것이 한 70% 이상이 되어서 이 그 고용 능력이 중소기업보다는 큰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300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이 한 26%인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또 한국의 중견기업이 한국의 어떤 경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중견기업은 새로운 성장의 견인차로서 무엇보다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중견기업의 연평균 고용 증가율 2009년부터 13년까지 증가율을 보면은 한 12.7%인데 이 당시 한국의 기업의 그 전체 기업의 고용 증가율은 한 3.4%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고용 증가율 수준이 전체 평균보다 한 3, 4배 정도 높은 것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고요. 또 임금 수준도 중소기업에 비해서는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500만 원 이상이 83%인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만은 중소기업은 한 15%에 불과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또 중견기업은 그 경제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도 굉장히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됩니다.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이 갖는 규모의 한계를 극복하고 글로벌 전문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서 기업 생태계의 양극화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그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각 부문별 비교를 해보면은 그 평균 매출은 3,913억 원으로서 중소기업의 한 9배, 평균 고용은 612명으로 중소기업의 한 5배, 평균 수출은 1,034억 원으로 중소기업의 한 6배에 달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평균 R&D 금액도 이 중소기업에 비해서 3배 정도 큰 것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중견기업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고용 증가라든지 또 이 소득 양극화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전히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중견기업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 요인들이 있는 겁니다. 국내 중견기업들은 피터팬 증후군, 규모의 영세성, 또 혁신 역량 부족, 불균형적 기업 생태계와 같은 성장 제약 요인들을 안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간단히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그 피터팬 증후군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분법적인 이 법률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이 중소기업들이 이 중견기업으로 이렇게 성장하지 않으려는 그런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중소기업 보호 육성, 중견기업 지원 배제라는 이분법적인 지원 체계가 여전히 이제 상존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회귀하는 현황을 보면은 2010년에 91개, 또 2011년에서 12년에 50개, 2012년에서 13년에는 76개로 회귀 현상이 줄었다가 다시 늘어나는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그 전체 기업 중에서 중견기업 비중이 가장 낮은 것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규모별 비중을 봤을 때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기업 비중을 보면 독일은 한 0.57%, 또 미국도 한 0.57% 정도 되는데 한국은 0.08%에 불과한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특히 중견기업들이 중소기업에서 벗어나서 중견기업으로 들어갔을 때는 조세 지원 축소, 자금 조달 애로, 하도급 등 규제, 전문 인력 부족과 같은 경영상 애로를 다시 이제 겪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어서 중소기업들이 이제 바로바로 중견기업에 가고자 하는 그런 유인을 이제 조금 약화시키는 그런 이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한국의 중견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 이 규모가 영세하고 또 혁신 능력이 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중견기업 수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매출이 이 1,500억 원 미만이 되는 그 중견기업 비중이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가 있고요. 또 이제 이 혁신 역량을 보면 이제 그 혁신 역량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든 챔피언 수를 보면 독일이 2012년에 1,307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2013년에 한 63개에 불과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중견기업의 평균 R&D 비중이나 중견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도 점차 감소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 혁신성이 좀 모자란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그 중견기업의 이 어떤 그 지역별 분포를 보면 주로 이게 이제 이 수도권에 있고 지방에 이제 소재하는 것이 이제 적기 때문에 좀 저변이 좀 약한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이제 평가를 받고 있고 또 후보 기업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갈 수 있는 후보 기업군을 봐도 그 저변이 굉장히 취약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서 중견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데 좀 한계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많은 얘기들을 뭐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크게 네 가지 부분에서 다양한 정책들이 이제 추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피터 팬 현상을 신드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중소 중견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정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뭐 정책 과제만 그냥 읽어보면 중소 중견기업의 성장 친화적 법력 제도 정비, 유망 중견 중소기업 집중 육성 같은 정책들이 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거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핵심 역량을 고도화해서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하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기술 혁신 역량 기반을 확충을 하고 세제, 금융, 수출, 판로 등 경영 여건을 개선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한국 정부에서도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스마트 공장을 확산하는 노력이라든지 또 중견기업의 M&A 활성화라든지 또 여러 가지 융합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중견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을 확산해서 존경받는 중소기업, 중견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 여건과 사회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견기업의 동반선장 참여 같은 것들을 촉진하고 사회적인 기업 활동 같은 것을 많이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인재 양성에도 중견기업들이 많은 투자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이 이제 전반적으로 추진해야 될 그 정책 전략이고 정책 과제라고 하겠는데요. 마지막으로 세 가지 중점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견기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성장 사다리를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지금 중견기업 성장에 따른 부담을 실증 분석을 중소기업연구원에서 했는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전환한 이후에 한 3년 동안 오히려 성장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된 적이 또 있습니다. 또 이제 이 법률 체계를 보면 이 중견기업을 양성하기 위해서 많은 규제들이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이 조사가 되고 있고요. 따라서 이런 중견기업들의 어떤 그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견기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또 여기에는 또 정부의 고심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처럼 또 지원을 해주면 지원 자원의 이런 어떤 그 효율성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견기업에 한해서는 제한적으로 중견기업에 진입을 해서 초기 몇 년 동안 이 어떤 이렇게 이 경기 침체 또 성장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그런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중견기업 진입 후 3년 이내 또는 매출액 3천억 미만의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그 중소기업에 비해서 지원이 갑자기 줄어드는 것을 좀 완화해주는 정책을 좀 추진을 하고 또 중견기업에 지원을 해도 중소기업의 몫이 줄어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중견기업에도 지원을 해주는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해 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세계적으로 이 스타트업에서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빨리 성장하고 있는 테슬라, 구글, 애플과 같은 기업들은 이 R&D 혁신 능력을 통해서 특히 이제 어떤 그 R&D 혁신 능력을 하고 있냐면 개방형 혁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픈 소스 이 이노베이션 그런 정책을 써서 산학연 또 이 정부가 공동 대응을 해서 R&D 혁신 능력을 키우고 있는데 이런 그 노력도 앞으로 중견기업을 위해서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에는 그 M&A를 이제 하는 겁니다. 한국은 M&A 시장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글, 또 애플, 페이스북과 같이 이제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은 M&A를 통해서 성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표에 보시는 것처럼 구글 같은 경우에는 2000년대 이후에 계속해서 M&A를 했습니다만은 2014년 이후에 한 M&A가 전체 M&A 한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관련되는 기술, 사업 이런 기업들을 서로 합종 연행을 하면서 기업이 커가야지 중견기업들이 빠르게 커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요, M&A가 굉장히 발전돼 있지 않습니다. 주로 이 사업 구조조정 차원에서, 사후적인 구조조정 차원에서 이제 이렇게 M&A가 이루어지고 있지, 사업 확장이라든지 발전적인 측면에서의 M&A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특히 그 벤처 기업의 투자 유형을 보면 M&A를 통해서 투자를 해소하는 이 비중이 한 1.5%에 불과한 거로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30%, 놀랍게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투자 자금을 M&A를 통해서 회수하는 것이 60%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M&A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 여러 가지 그 정책적인 지원 노력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또 대기업도 중견기업의 M&A를 활성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에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에서 그 세계의 어떤 그 경제 현상의 변화와 그것이 이제 이 생산과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고, 그것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특히 중견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봤고, 앞으로 세계 경제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에 있어서 빠르게 기업이 성장하는 시대에 있어서는 중견기업의 역할이 굉장히 커진다,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한국의 중견기업 현황과 앞으로 발전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계 처음에 이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포럼을 계기로 해서 한국 중견기업이 크게 발전해서 한국 경제의 이 핵심 이 과제인 이 국내 성장률을 높이고 또 많은 일자리를 늘리고 특히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것으로 믿어 확신해 봅니다. 네, 강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